안녕하세요. 정릉이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슬기로운 분리배출 방법, 우리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그 궁금증들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분리배출이냐, 좋은 분리배출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분리배출이란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좋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 분리배출이죠.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목적은 재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재활용이 되려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는 품목을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품목들이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해당 품목별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좋게 배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럽게 분리배출을 하면은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작은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을 뜯어야 하는 작업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 번째, 부피가 작은 것들은 분리배출 하시면 안 됩니다. 부피가 작은 것들은 선별장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또한 부피가 있는 것들을 일부러 부피가 작게 만드는 것도 선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비닐봉투를 딱지를 접어서 배출하거나 알루미늄 캔을 가로로 세게 밟아서 부피를 심하게 줄이게 되면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는 부피를 심하게 압축하지 마시고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품목별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지, 왜 그렇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펄퍼 섬유를 물에 풀어서 그 섬유를 다시 회수해서 종이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이가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종이 섬유가 물에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에 풀어지지 않으면 종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종이가 물에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비닐 코팅입니다. 종이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게 되면 종이가 물에서 풀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 손으로 찢어 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이는 일반 폐지에 섞어서 배출하시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종이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양면에 비닐이 코팅된 스티커 종류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겠죠.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택배 상자에 주소가 적힌 배송장이나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코팅된 화학 물질로 인해서 재활용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종이 호일이나 피자나 치킨, 그리고 햄버거를 싼 기름 종이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종이들은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종이 박스나 종이를 배출하실 때는 테이프를 제거하시고 금속이나 이런 종이가 아닌 물질들은 제거를 하시고 순수한 종이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양면에 비닐이 코팅된 종이 중에서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하는 품목은 종이팩이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종이팩의 경우에도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폐지에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종이팩은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할까요? 일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왼쪽의 사진처럼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종이팩만 따로 모아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처럼 마대에 일반 폐지와 종이팩이 함께 배출이 되면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당연히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 배출하더라도 제지회사에서 쓰레기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서 종이팩만 따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아파트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주택가의 경우에 인근의 주택가에서는 거점에서 아파트처럼 전용 마대가 설치되어서 배출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종이팩을 어떻게 별도로 수거할 수 있을까? 거점 장소에서 모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화장지와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화장지와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생협 매장들의 경우에도 종이팩을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생협 매장들이 있으면 종이팩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 이제 거점이 있어도 거점으로 가져가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분리 배출했을 때 종이팩이 따로 선별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폐지해서 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팩을 종이로 보지 마시고 포장 용기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명 비닐 봉투에 캔이나 유리병이나 플라스틱이나 종이팩을 함께 담아서 분리 배출을 하셔서 지자체 공공선별장에서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종이팩은 폐지에 섞어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이팩을 이야기하면 그 종이컵은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런 또 질문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종이컵의 경우에는 안쪽 면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가 아니라 일반 폐지에 버리시면은 제지 회사에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용기나 컵라면 용기나 종이컵과 같이 안쪽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폐지로 버리시면 되는데요. 종이컵을 버리실 때 종이컵을 이렇게 쌓아서 배출하시게 되는데 이 종이컵이 쌓이게 되면은 양면에 비닐 코팅된 것과 유사하게 종이컵 재활용이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컵을 배출하실 때는 겹겹이 쌓아서 배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과 관련해서 펼쳐서 버리는 것이 좋으냐, 접어서 버리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버리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맞습니다. 거점으로 가져가실 때는 종이팩을 펼쳐서 씻어서 배출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요. 마대로 배출할 경우에는 잘 세척하셔서 원형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모으기도 선별하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단체 급식을 할 경우에는 우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우유를 접어서 빨리빨리 모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즉 하나의 단일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종이팩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은 모든 유리는 단일 재질로서 똑같이 재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리도 재질이 다양합니다.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 있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재질이 있습니다. 일단 유리병과 같은 재질은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이 되는데요. 유리병과 다른 재질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유리병과 다른 재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열 유리와 크리스탈 유리입니다. 내열,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잖아요. 내열 유리는 일반 유리, 즉 유리병에 비해서 녹는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유리병을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병이 녹지 않는 온도에서는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내열 유리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리병 재활용을 방해하게 되죠. 따라서 내열 유리는 절대 유리병에 섞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 내열 유리일까요? 일단 유리로 된 냄비와 유리로 된 주전자, 즉 불과 직접 접촉하는 유리 용기는 100% 내열 유리입니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냄비 뚜껑이나 유리 보관 용기, 믹서기 위에 있는 유리, 이런 유리들은 내열 유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투명한 유리로 보이기 때문이죠. 유리 보관 용기의 경우에는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하는 유리들은 다 내열 유리일 내열 유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재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리까리할 경우에는 다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탈 유리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농도의 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사용할 때는 납이 새어 나오진 않지만 재활용할 때는 녹이잖아요. 녹이는 과정에서 납이 유출되어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유리도 유리병과 같이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 녹지 않는 내열 유리 조각이 유리병에 섞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병을 만들 때 내열 유리 조각들이 유리병에 박혀버리게 되죠. 그러면 유리병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병 불량품이 나오게 되고 이런 불량 유리병들은 다 매립을 해야 돼요. 자원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열 유리를 유리병에 분리 배출하면 유리병 재활용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제가 설명드렸죠. 유리로 된 냄비, 유리로 된 주전자, 유리 보관 용기, 믹서기 유리, 이런 부분들은 다 내열 유리일 계통들이 높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크리스탈 유리의 경우에도 고농도의 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거울의 경우에는 유리병과 같은 재질이긴 한데 뒷면에 금속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도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당연히 녹지 않는 것들이죠.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het갈리는 유리 제품들인데요.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들은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리병의 경우에 유리병 라벨에 보시는 것과 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판매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라벨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보증금이 붙어 있다는 표시가 되겠죠. 소주는 100원, 맥주는 130원, 백화수복 같은 정종 대병은 35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빈 유리병을 판매점으로 가져가시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왜 붙일까요? 판매점으로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판매점으로 가져와야 유리병이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관을 해야만 공장으로 보내서 세척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유리병을 페트병처럼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유리병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면 재사용이 어렵죠. 그래서 유리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점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의 경우에는 분리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지 않는 유리병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배출하면 되는데요. 분리배출하면 선별장에서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한 다음에 유리병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고요.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망치 같은 걸로 깨트려서 가루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가루 상태로 만들어져서 유리병을 만드는 회사로 보내면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녹여서 다시 만듭니다. 소주병의 경우에는 세척해서 재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점으로 가져갈 때는 마개를 닫아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을 보호해 줘야 돼요.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병이 금이 가거나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마개를 닫아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개를 닫는 것은 보조 원칙이에요. 주 원칙은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분리 배출하는 것보다는 마개를 닫지 않고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마개를 닫아서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어쨌든 마개를 닫는 것은 보조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마개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배출하는 유리병은 유리병을 녹여서 다시 유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개하고 라벨은 이물질이죠. 그러니까 유리병 재활용하는 공장에 마개와 라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마개와 라벨을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유리병 라벨의 경우에, 종이 라벨의 경우에 전면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벨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굳이 반드시 소비자가 라벨을 떼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반드시 이 라벨을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라벨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유리병의 경우에 종이 라벨은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분리가 쉽습니다. 따라서 라벨을 떼는 것이 좋은데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는다고 해서 재활용 공정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해서 색깔별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백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깔의 유리병이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이 어렵죠. 최근에 수입되는 와인병 중에서 여러 다양한 색깔의 병이 많아서 유리병 재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병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일단 여러 가지 재질이 있죠. 페트가 있고요, PE가 있고, PP가 있고, PS가 있고, PVC가 있고, 기타 등등, other 표시가 되어 있는 기타 등등의 재질이 있는데요. 분리배출 표시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PVC는 앞으로 분리배출 표시에 재질 표시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PET, PE, PP, PS, other 이렇게 재질이 표시가 될 거고요. PE의 경우에는 HDPE, LDPE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HD는 High Density, 고밀도라는 뜻입니다. LD는 Low Density, 저밀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밀도 PE, 저밀도 PE 이런 뜻이죠. 뭐 저밀도, 밀도가 적으니까 뭔가 말랑말랑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LDP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 이런 것들이 다 LDPE예요. HDPE, 고밀도, 뭔가 딱딱한 느낌이 나죠. 예, 딱딱한 PE 플라스틱은 다 HDPE입니다. 페트병 마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HDPE 재질의 플라스틱이 되겠죠.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려면 일단은 잘 녹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녹으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재질끼리 모아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녹는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성도 재질에 따라서 다르죠. 따라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
같은 재질끼리 모아줘야 재활용이 잘 된다. 그러니까 같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별장 가면 플라스틱은 페트병, PE, PP, PS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 선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질별 선별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여기에 색깔별 선별까지 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질과 색깔별 선별의 유무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생 원료는 크게 4가지로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재질의 백색 혹은 투명한 재생 원료죠. 색깔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같은 재질의 같은 색깔의 재생 원료입니다. 그 색깔로 쓸 수가 있죠. 세 번째 등급은 같은 재질의 여러 색깔이 섞인 재생 원료입니다. 여러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회색이나 검은색 재생 원료가 나오게 되죠. 검은색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처가 한정이 되고 알록달록 예쁜 색깔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재생 원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가장 좋지 않은 재생 원료는 여러 재질의 여러 색깔이 섞인 재생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은 4개 등급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기본 구조를 아셔야 우리가 왜 플라스틱을 그렇게 분리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90%가 투명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병 위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투명한 페트병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은 뭘까요? 투명하지 않은 색깔, 페트가 아닌 재질이죠. 페트병에서 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뭘까요? 마개하고 라벨이죠. 따라서 페트병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있어서 마개하고 라벨을 투명 페트병 몸체와 어떻게 구분할 거냐, 분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분리배출의 지침에서 정리된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라벨은 소비자가 떼자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라벨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비닐로 분리배출 하시면 됩니다. 비닐로 분리배출 해도 되는 라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라벨이 있다, 이런 정보도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모든 라벨은 비닐로 분리배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개가 문제가 되는데, 마개는 HDPE 재질이죠.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입니다. 문제는 부피입니다. 마개를 뗀 다음에 분리배출하면 선별장 큰 베어벨트 위로 올라오는데, 마개와 같이 부피가 적은 것을 손으로 어떻게 골라냅니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하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고 쓰레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면은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깝잖아요. 그러면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개만 따로 떼서 배출할 경우에는 마개만 별도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개를 뗀 다음에 압축을 해서 마개를 닫아서 그냥 분리 배출하라는 것이죠. 색깔도 있고 재질도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투명 몸체와 마개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마개가 닫혀 있는 상태로 파쇄를 합니다. 그러면 마개도 조각이 될 거고 몸체도 조각이 될 거죠. 이렇게 조각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물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물에 씻는 과정에서 페트병 마개는 HDPE 재질이기 때문에, 즉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페트병 조각은 무거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고 깔아앉는 성질 때문에 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선별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을 보면 왼쪽이 이렇게 페트병 파쇄한 것을 물에 씻는 과정에서 마개 조각이 물에 뜬 거예요. 물에 뜬 것을 모아 놓은 것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개를 따로 모아서
HDP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서 재활용을 하면 된다는 소리이죠.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마개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개가 재활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개 고리도 당연히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개 고리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 칼 들고 고리까지 떼야 되겠다고 끙끙 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고리까지 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세월 칼 들고 마개 떼기 위해서 끙끙 대신 세월은 그냥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앞으로 안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압축을 하지 않고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페트병만 선별하는데 페트병을 선별한 다음에 페트병 압축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압축할 때 안에 공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압축이 잘 안 되겠죠. 선별장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따라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실 때 마개 뗀 다음에 압축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공기를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펌프 마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데, 자, 펌프 마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펌프 마개에 이 스프링이 문제가 돼요. 철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쇄를 할 때 칼날이 상합니다. 재활용 업체가 싫어해요. 그래서 펌프 마개의 경우에는 쓰레기로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취선이 있는 라벨, 접착제가 없는 절취선이 있는 라벨은 소비자가 반드시 떼셔야 돼요. 물론 라벨은 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런 라벨들은 더더욱 반드시 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는 이 절취선 라벨은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의 라벨을 쓰는데요. 이 페트 재질이나 PS 재질은 모두 물에 깔아앉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병 조각과 라벨 조각이 같이 깔아앉아 버리죠. 라벨 조각이 깔아앉아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페트 재질의 라벨이니까 페트병 조각과 같이 깔아앉아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 라벨의 색깔이 문제가 되죠. 라벨은 다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색깔 있는 라벨 조각이 들어가 버리면 투명한 페트병 조각에 색깔 있는 라벨 조각이 들어가 버리면 같은 페트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 재생원료에서 2등급 재생원료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로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 모든 투명한 페트병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투명 페트병으로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 것은 생수 음료병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더 허용한다 그러면 간장, 식초, 우유병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음료, 간장, 식초, 우유병까지가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간장이나 식초를 버리실 때는 깨끗하게 세척을 잘 하시고 버리셔야 된다. 페트병으로 투명 페트병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식용유, 샴푸, 세제, 올리고당 같은 거, 불스 원샷 같은 자동차 첨가제 이런 것들은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페트병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계란판이라든지 과일을 싼 도시락처럼 생긴 투명한 플라스틱 있죠. 분리배출 표시면 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판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명한 페트네 라고 해서 투명 페트병으로 넣으시기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판페트의 경우에도 투명 페트병과는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 주소병 보시면은 입구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투명 페트병이 아니네. 저건 하얀색 부분이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하얀 투명한 병이에요. 저것도 두꺼워지면서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스의 경우에는 뜨겁게 가열한 상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얇으면 변형이 일어나요. 따라서 두껍게 만들다 보니 저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녹으면 투명하게 변합니다. 따라서 주스병의 경우 혹은 녹차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하얀색인데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PS 재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기가 들어가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분리 배출되면 선별장에서
스티로폼만 따로 모아서 녹여서 공기를 빼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낸 다음에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내죠. 이것을 잉고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쌀알 모양의 펠릿으로 만든 다음에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스티로폼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거 스티로폼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들은 다 스티로폼과 같은 재질입니다. 같은 재질이에요. 특히 오른쪽에 과일 깔개판 같은 것들인데요. 스티로폼과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은 것들이 이제 스티로폼이 아닌 것이죠. 재질이 다릅니다. 스티로폼은 PS 재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화면에 있는 재질은 PE 재질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PP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스티로폼에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는 것들은 모두 다 PE 재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스티로폼은 흰색 위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1등급 재생원료가 2등급 재생원료로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흰색 스티로폼에 섞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 빨간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 국물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햇볕에 노출시키게 되면 그냥 분해가 되어서 색깔이 없어집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2주 정도 햇볕에 일광욕을 시켜줘야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탈바꿈 시킨 다음에 스티로폼에 분리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PPP는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질별 선별만 하고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배달 용기 음식을 담았기 때문에 국물 자국이 남죠. 그런데 PP 재질이기 때문에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PP는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만 남지 않도록 잘 세척을 하시면 국물 자국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그냥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테두리에 비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비닐을 뗄 수 있으면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떼기 힘든 경우에는 비닐이 조금 잔류하더라도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닐은 LDPE 재질인데요.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잖아요. PP 재질과 PE 재질은 사촌지간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 섞여 들어가도 재활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비닐의 경우에는 너무 가볍고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재질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닐만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재질과 여러 색깔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4등급의 좋지 않은 품질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재생원료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 제품의 품질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의 20% 정도만이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그냥 태웁니다. 그러니까 압축 성형을 해서 석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태우는 거죠. 이것을 SRF 폐기물 고형연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들기는 쉬운데 태워야 되기 때문에 태우는 시설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활용이 되더라도 이후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비닐 재활용에 어려움을 초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의 경우에는 선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을 만들더라도 혹은 고형연료를 만들더라도 수요처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닐이 적체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닐의 재활용 방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로 뽑아내는 방법이죠. 석유에서 비닐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닐을 분해하면 다시 석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도시유전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냐?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도 기술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닐 재활용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재활용 방법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비닐 분리 배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PVC 재질과 음식물이 묻어있는 비닐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PVC 재질의 비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업소용 랩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시켰을 때 들어오는 비닐 랩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비닐 재활용을 방해를 합니다. 비닐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양파망 쓰레기로 하시는데요. 양파망은 그냥 비닐에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쌀을 담은 종이 포대, 종이로 배출하시는데 양면에 비닐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로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양면에 비닐 코팅된 종이 포장재는 이게 비닐로 봅니다. 그래서 비닐 버리실 때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용기 같이 비닐에 플라스틱 마개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런 마개까지 다 일일이 떼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파우치 재질과 같은 비닐들은 다 SRF로 재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SRF로 재활용이 되는 것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마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척만 잘 하셔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재질의 경우에 논란이 되는데, 일단 비닐은 재질별 선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other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햇반 용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용기, 치약 튜브류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햇반 용기류 같은 경우에는 other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95%가 PP 재질이기 때문에 PP로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이 튜버 용기에서 other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100%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레기로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분리 배출하는 것이 소비자의 역할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정부와 생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리 배출 표시된 other 용기류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 배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에는 잔류 가스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돼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이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화재가 일어나죠. 따라서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버리시면 안 되고 건전지 버리실 때 같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민 수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는 것이죠.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을 하고 싶으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분리 배출하시면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류 그리고 인형이나 왕구류 같은 것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이 플라스틱 알갱입니다. 변기나 싱크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재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배출하시면 되고요. 쓰레기로 버리실 경우에는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거나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을 종량제 봉투에 짜내신 다음에 비닐을 분리 배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냥 변기로 버리시고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이죠. 공유도 안 되고요. 실리콘류, 부직포류 안 됩니다. 슬리퍼, 비닐 호스 안 되고요. 카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들도 되지 않습니다. 폐 가전 제품을 분리 배출하실 때는 새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회수하는 것이 의무이고요.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배출하실 때는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599-0903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휴대폰의 경우에는 충전기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나눔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는 대표적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아시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일일이 찾기 귀찮다 그러면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리배출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입니다. 깨끗하게 정확하게 잘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은 재활용을 하는데 첫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